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시부모의 콧대를 꺾은 며느리. 옛날 어느 시골에 사납고 심술궂기로 이름난 두 늙은이가 살았답니다. 며느리를 얻기만 하면 가진 트집을 다잡아 혼내고 못살게 군이 배견할 수가 없었지요. 모두 몇 달을 못 살고 도망가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쯤 되고 보니 인근에 나쁜 소문이 파다해져서 아무리 며느리감을 구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처녀가 저희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제가 한번 그 집에 들어가 시부모 콧대를 반드시 꺾어 놓을 테니 시집을 보내주세요. 얘야, 네가 아무리 대가 세다 해도 얻어들이는 족족 못 살고 나오는 그 집에 가서 어찌 배겨내려고 그러느냐. 아서 거라. 걱정 마셔요. 제가 잘 해낼 테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승낙을 하였답니다. 그랬더니 대례를 신랑 집에 가서 치르겠다는 거예요. 다만 금배례를 할 때 술 심부름을 할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드디어 혼인날이 다가와 대례를 치르게 되었답니다. 막 교배례가 끝나고 금배례가 진행되어 신랑이 표주박에 술을 부어 신부 쪽에 보내니 이것을 들고 오는 시자가 신부 가까이 오는가 했더니 그만 자기 치마를 밟고 쓰러진 것이었지요. 그러자 신부가 갑자기 입었던 원삼 족도리를 훌훌 벗어내던지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것도 하나 제대로 하질 못한단 말이냐? 대래고 뭐고 그만둡시다. 그러고는 행주치마를 찾아 치더니만 부엌으로 들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구경 온 동네 사람들은 물론 사납기로 이름난 시부모도 하도 기가 차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를 못하였지요. 그러더니 저녁밥을 해왔는데 밥인지 죽인지 모를 정도의 곤죽을 해온 것이에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시아버지가 새아가 밥이 질구나 하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만 아침밥은 술밥보다도 더 되게 해서 곤죽밥보다 더 먹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시부모는 며느리 눈치만 슬금슬금 볼 뿐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때그때 시부모가 잘 대해주면 잘해주고 기분 나쁘게 대해주면 질게도 하고 대게도 하는 것이었지요. 이 며느리 이쯤에서 끝나질 않고 시아버지 바지를 지어왔는데 어찌나 바지통이 넓은지 몸뚱이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넓게 해온 것이었어요. 그러니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시아버지가 바지통이 너무 넓구나 하니까 예, 알았어요. 줄여드리지요. 하더니 다리는 고사하고 팔뚝이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게 줄여오는 게 아니겠어요. 매사가 다 이렇다 보니 시부모는 며느리가 들을까봐 무서워서 우리가 그간 너무 심하게 한죄를 받는가 보구려.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해다 주는 대로 입 꾹 다물고 먹고 삽시다. 하더랍니다. 인정 때문에 어긴 왕명. 옛날 어느 해에 나라 곳곳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귀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금주령을 내려 먹을 양식으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긴 자는 매우 엄하게 다스렸어요. 하루는 임금이
한밤중에 선전관을 불러 칼 한 자루를 내리며 엄명을 내렸어요. 듣자 하니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술을 빚는 자가 적지 않다 한다. 그대는 이 칼을 갖고 나가서 그런 자를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라. 닷새 안에 한 사람도 잡지 못하면 그대가 대신 머리를 바쳐야 할 것이다. 임금의 분부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충성스럽고 용감한 선정관도 법을 어긴 자를 찾아내기 힘들었지요. 마침내 닷새째 되는 날, 선정관은 꾀를 내어 어느 주막집에 돈을 듬뿍 주고 들었어요. 그리고는 꾀병을 부리며 앓는 척하였지요. 그러자 주막집 여자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니, 손님, 무슨 일입니까? 내가 오래전부터 앓던 병이 있었는데 이제 약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니 곧 죽게 생겼네. 아니, 도대체 그 약이 무슨 약입니까? 내 병에는 술을 먹어야 낫는데 나라법이 엄하니 돈이 많다 한들 그걸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선정관은 은근슬쩍 돈을 꺼내 보였고 큰 돈을 본 주막집 여자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제가 술 있는 집을 아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주막집 여자는 술병을 앞치마로 가리고는 문을 나섰지요. 선정관이 몰래 발맘 그 뒤를 밟았더니 주막집 여자가 남산골의 한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옳지, 이 집에서 밀주를 파는구나. 선정관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으로 한 젊은 선비가 글 읽는 것이 보였어요. 아니, 보아하니 과거 공부하는 선비 같은데 나라법을 어겨가며 술을 빚어 팔다니. 선정관이 대문 안으로 썩 들어가 술을 사서 들고 나오는 주막집 여자를 붙들었지요. 그러자 책 읽던 선비가 나오며 물었어요. 이 밤중에 대체 니십니까? 선정관은 칼을 빼들고 위엄 있게 말했답니다. 나라법을 어기고 감히 술을 빚어 팔다니. 나는 임금의 어명으로 너 같은 자를 잡으러 왔다. 그러자 젊은 선비는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법을 어겼으니 무엇으로 핑계를 대겠습니까? 다만 이제 잡혀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몸이니 부디 늙으신 어머니께 작별 인사나 드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선정관은 그것마저 거절할 수가 없어 들어주었지요. 그렇게 하시오. 젊은 선비는 안으로 들어가 나직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아니, 밖에 무슨 일이냐? 어머니, 나라법을 어긴 죄로 제가 잡혀가게 되었으니 오늘이 마지막 뵙는 날인가 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네가 그렇게 말린 일인데 네가 하도 굶주리기에 죽이라도 쑤어줄 생각으로 한 것이었는데 여보시오, 이 늙은이가 한 일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늙은 어머니는 밖으로 나오더니 통곡을 하였어요. 그러자 선비의 아내가 달려나와 엎드렸지요. 저희 남편과 어머니께서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남편과 늙으신 어머님 끼니를 마련하기 위해 술을 빚은 것이니 저를 잡아가십시오. 아니요, 이 집 주인은 나니 어서 날 잡아가시오. 젊은 선비는 아내를 일으키고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못난 탓이오. 그러니 당신은 내가 있을 때처럼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해주고 내가 아들이 없으니
일가 중에서 양자를 구하여 뒷날 조상님의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해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전관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노인의 춘추가 올해 몇인가? 예, 올해 75대십니다. 그러면 형제는 몇이나 되는가? 3대째 내려오는 독자입니다. 선전관은 혼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실은 임금께서 친히 명을 내리시어 닷새 안에 금주령을 어긴 자를 잡아들이라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대신 내 목숨을 바치라 하였네. 오늘이 꼭 닷새째 되는 날이지만 그대를 차마 잡아갈 수가 없겠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 대신 목숨을 잃게 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 하지만 내 목을 베일지언정 열녀와 효자, 효부를 죽게 할 수는 없네. 나는 자식을 둘이나 두었고 부모를 봉양할 처지도 아니니 내가 대신 죽겠네.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젊은 선비가 아무리 말려도 선전관은 술독을 내오라 하였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뜰에 묻게 하고는 임금이 내린 칼을 내밀었어요. 이 칼을 팔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터이니 늙으신 어머님을 잘 봉양하게. 선전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자 젊은 선비는 뒤따라가며 물었지요. 제발 성함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저 하찮은 선전관이라고만 알아두시오. 선전관은 이렇게 말한 뒤 어느 틈엔가 모습을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금주령을 어긴 사람을 하나도 잡지 못한 선전관은 죽음을 각오하고 임금 앞에 엎드렸지요. 그래, 범인을 잡아왔느냐? 못 잡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머리는 어디 있느냐? 선전관은 변명을 하지 않았고 임금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멀리 제주도로 귀양을 보냈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임금의 노여움이 풀리자 선전관은 어느 가난한 고을의 군수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의 밑에 있던 관리들의 잘못으로 백성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마침내 어사의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대는 군수의 몸으로 나라의 재산을 축냈다 하니 그것이 사실인가? 바른대로 고하여라. 암행어사가 호령하자 군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목소리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군수가 머리를 들고 암행어사를 쳐다보니 그는 바로 옛날에 자기가 놓아준 젊은 선비였어요. 어사께서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대는 나를 알고 있단 말인가? 예, 어사께서는 혹시 남산골에 사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는 놀라며 의아한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어요. 그것을 어째서 묻는 것인가? 그러시다면 어느 날 밤 굶주령에 얽힌 일로 만난 선정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것을 어찌... 실은 제가 바로 그 선정관입니다. 그러자 어사는 급히 뛰어내려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어요. 아니, 바로 저의 은인 아니십니까? 전날의 은혜를 갚고자 하루도 찾지 않은 날이 없었소. 오늘 이렇게 서로 만난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군수를 알아본 어사는 제대로 된 조사로 군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임금께 이 사실을 고하였지요. 임금은 군수의 의로움을 크게 칭찬했답니다. 그리하여 군수는 그 후에 통제사라는 큰 벼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돌다리를 만든 귀신들.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귀교라는 다리는 신라 최초의 돌다리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귀교를 지은 이가 다름 아닌 귀신들이었지요. 귀신들이 하룻밤 만에 뚝딱 지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을 위해 다리를 지었을까요? 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임금은 미행을 나갔다가 길을 지나던 어떤 여인을 보고 반해버렸지요. 임금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이 난 사람이었답니다. 임금은 아쉽지만 마음을 접어야 했어요. 그러나 어쩐 일인지 한번 싹튼 사랑은 사그라지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임금은 여인 때문에 혼이 빠져버려 나중에는 나란 일도 소홀히 하였어요. 결국 참다 못한 신하들이 임금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지요. 임금은 산속에 들어가 쓸쓸히 살았답니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여인을 애타게 그리다가 병으로 홀로 죽고 말았답니다. 그 무렵 무슨 일인지 여인의 남편도 죽었어요. 어느 날 여인이 방 안에 홀로 있는데 임금이 나타났지요. 이제 남편이 없으니 나와 혼인을 해주시오. 여인은 임금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오죽하면 몇 년 동안 잊지 않고 찾아왔을까 싶어 임금과 혼인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임금이 홀연히 사라졌어요. 뒤늦게 여인은 임금이 죽은 사람이고 자신이 홀연과 혼인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10달 뒤 여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홀령의 아이였어요. 나라에서는 신기한 일이라 하여 그 아기를 데려다 궁에서 키웠답니다. 새로 뽑힌 왕은 아이를 영창이라 이름 짓고 홀령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이 다음에 자라 나라에 큰 공을 세우길 바라며 소중히 키웠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창은 청년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영창은 임금의 기대와는 달리 나란 일은커녕 밤이면 밖에 나가 귀신들과 놀기에 바빴어요. 임금은 귀신들과 어울려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군사들을 시켜 영창을 지키게 하였답니다. 그러나 영창은 바람같이 빠져나가 귀신들과 놀고 새벽 종소리가 울릴 때에야 궁에 돌아왔어요. 보다 못한 임금이 단판을 짓기로 하였지요. 자고로 귀신은 사람에게 해로운 존재니라. 너는 사람과 귀신 사이에서 태어나 귀신의 비범함과 사람의 인정을 가져 세상을 이롭게 할 줄 알았더니 실망이 크구나. 앞으로 귀신들과 놀려면 귀신이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증명하거라. 아니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임금은 단호하였어요. 그러나 영창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지요. 임금의 제안대로 이 기회에 귀신도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걸 증명하기로 하였답니다. 영창은 당장 밖으로 나가 귀신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자 귀신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뭐긴 뭐야. 북쪽 강에 다리가 없어 사흘이 멀다 하고 사람이 빠져 죽으니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놔주면 가장 큰 도움이 되겠지 뭐.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영창은 당장 다리를 놓자고 소리쳤지요. 귀신들은 모두 북쪽 강에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귀신 같았지요. 달걀 귀신이 휘바람을 휙 부니 산이며 들이며 보금자리를 지키는 터 귀신들이 모였어요. 그러더니 돌이며 흙이며 기구들을 가져왔지요. 그 다음에는
당산나무 등 나무 귀신들이 돌을 척척 쌓았답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입김으로 먼지 날리듯 가볍게 말이에요. 다음으로는 송각시들이 다리를 다듬었어요. 다음날 소식을 듣고 강으로 달려온 왕은 입이 쩍 벌어졌지요. 다리 하나 놓는데 7, 8년이 걸려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하룻밤 만에 돌다리가 떡하니 놓였으니 기절할 밖에요. 임금은 그제야 영창에게 귀신과 노는 걸 허락했답니다. 그리고 똑똑한 귀신을 골라 벼슬 자리도 주었어요. 그 뒤 영창은 귀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잘 살았답니다. 망두석 곤장 때리기. 어떤 착실한 비단장수가 서울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비단 24필을 샀답니다. 이제 곧 단오 명절이니 이번 장날엔 비단이 더 잘 팔릴 거야. 비단장수는 비단을 지고 부자가 많은 고을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날씨는 더운데다 다른 때보다 많은 비단을 지고 가자니 몹시 피곤하였어요. 아이고 더워라. 이 나무 그늘에서 잠시 좀 쉬었다 가자. 비단 장수는 망두석 옆에 비단짐을 내려놓고 소나무 그늘 밑에 앉아있다가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얼마가 지나 일어나 보니 비단 한 짐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분명히 내 비단을 이 망두석 옆에 내려놓았는데 아이고, 이제 난 어쩌면 좋단 말인가. 비단 장수는 앞이 캄캄하여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이젠 거지나 다름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그래서 비단 장수는 그 고을의 관가로 찾아가 비단을 찾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어요. 그 비단이 아주 좋은 거라지. 이번 재판은 구경할 만할 거야. 아무도 없는 길에서 잃어버린 비단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슬기로운 사또라도 이번만은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을 부자들은 사또가 과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혹시 값비싼 비단을 찾게 되어 구경할 수 있을까 해서 몰려들었지요. 사또는 비단 장수에게 위엄 있게 물었답니다. 그래, 네가 비단을 지고 오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비단을 잃어버린 곳에도 아무도 없었더냐? 예, 망두석만 서 있었을 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요. 그러자 갑자기 사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그렇지. 여봐라, 어서 가서 그 망두석을 꽁꽁 묶어 잡아오너라. 구경 나온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눈이 둥그레졌어요. 원, 세상에 돌멩이를 붙잡아 재판을 하다니 참 별 괴상한 일도 다 있구먼. 사또께서 혹시 실성하신 것 아닌가? 사또는 수군대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졸들이 망두석을 잡아오자 대문을 잠그게 하였어요. 그리고 다시 위엄 있게 재판을 시작하였지요. 망두석은 듣거라. 저 비단장수가 비단짐을 너의 옆에 내려놓고 졸고 있을 때 너는 어찌하여 눈만 빤히 뜬 채로 구경만 하고 있었단 말이더냐. 너는 분명 비단을 훔쳐간 도둑을 보았을 터이니 네가 본 대로 똑바로 말하렸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어 킥킥대며 간신히 웃음을 참았답니다. 어찌 대답이 없느냐? 보아하니 네가 그 도둑과 짜고 한 짓이라 말을 못하는 게 분명하구나. 여봐라, 저 망두석을 엎어놓고
바른 말을 할 때까지 매우 치거라. 나졸들은 기가 막혔으나 사또의 언명이라 하는 수 없이 망두석에 볼기를 쳤답니다. 그러나 망두석은 멀쩡하고 도리어 곤장이 뚝뚝 부러져 나갔어요. 그래도 네가 바른 대로 안 볼 테냐? 구경하던 사람들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러자 사또가 낯빛을 바꾸어 벼락같이 호통을 쳤지요. 여봐라, 저기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을 모두 잡아 가두도록 하거라. 백성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잃어버린 재물을 찾아주려는 엄숙한 재판을 비웃다니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될 것이니라.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꼼짝없이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식구들은 놀라서 달려와 사또에게 용서를 빌며 애걸하였어요. 아이고 사또나리, 이제 곧 단오절이니 못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십시오. 비단 장수가 큰 손해를 입어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한 고을의 원이 도둑을 잡고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재판정에서 경솔하게 비웃는 태도를 보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다. 마땅히 옥에 가두어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이 당연하나 특별히 사정을 보아 비단 한 필씩을 벌금으로 바친다면 풀어주겠노라. 그래서 식구들은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비단을 사서 속속 바쳤답니다. 사또는 비단 장수를 불러 가져오는 비단을 잘 살펴보도록 하였지요. 비단 장수는 네가 잃어버린 비단과 똑같은지 잘 보거라. 예, 사또나리, 내 필이 모자랍니다만 모두 제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비단을 가져온 사람들을 불러 차례로 물었답니다. 너희들은 이 비단을 어디에서 구했느냐? 예, 갑자기 비단을 구할 데가 없어 사방으로 알아보았더니 마침 이웃 마을의 비단 가게에 비단이 많이 들어왔다 하여 거기서 샀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대답하였어요. 여봐라, 당장 그 비단 가게 주인을 붙잡아 오도록 하여라. 나졸들이 번개같이 비단 가게 주인을 잡아들이자 사또는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네 이놈, 네가 훔친 비단이 모두 24필이렸다. 나머지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더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이고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머지 비단과 돈을 모두 되돌려 드릴 터이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비단 가게 주인은 자기가 감쪽같이 저지른 일을 어찌 알았을까 기겁을 하여 넙죽 엎드려 손이야 발이야 빌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단과 구경꾼들이 준 비단값까지 도로 내놓았어요. 사또는 구경꾼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모두 도둑을 잡느라 수고했소. 비단값은 다시 찾아가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또가 망두석을 잡아 곤장을 친 이유를 알게 되어 무릎을 쳤답니다. 비단을 되찾은 비단 장수는 비단 한 짐을 다 팔아 잘 살았고 사또는 더욱 존경받게 되었지요. 듬뿍 곤장을 맞고 혼이 난 비단 가게 주인은 그 후로 남의 물건만 보면 망두석처럼 못 본 척 했다고 합니다. 둔갑 내기. 옛날 옛적 어떤 아이가 있었답니다. 어려서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혼자의 몸이 되어 먹고 살 길이 없어 남의 집 머슴이나 살자고 집을 나섰지요. 집을 나와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갔답니다. 가다 보니 산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산속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한 채 있더래요. 여기서 머슴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문간에서 주인을 찾았지요. 그랬더니 웬 험상궂게 생긴 장사가 나와서 물었어요. 너는 여기에 왜 왔느냐? 이 댁에 머슴을 살러 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압니다. 에이, 그럼 가거라. 할 일 없이 쫓겨났지요. 쫓겨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까 분명히 글을 읽을 줄 안다니까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글을 못 읽는다고 하면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튿날 얼굴에 검댕이를 잔뜩 묻혀가지고 또 갔답니다. 이 댁에 머슴을 살러 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모릅니다. 됐다. 그럼 들어오너라. 아니나 다를까 글을 못 읽는다고 하니 받아주는 것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곳간이 참 많았지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주 즐비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곳간마다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은 천하의 사나운 도둑 두목의 집이었어요. 마침 두목은 도둑질을 하러 가고 없고 집에는 졸개들만 남아 있었던 거죠. 아이는 곳간 하나를 맡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곳간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책을 쌓아둔 곳간이었지요. 마침 책 곳간지기가 없던 차에 이 아이가 제 발로 찾아간 것이었어요. 책 곳간지기로 쓰려고 글 못 읽는 사람을 구했던 것이랍니다. 이 아이가 책 곳간을 지키면서 가만히 보니 도술 부리는 법을 적어놓은 책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는 둔갑술 책도 있었지요.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도술이 둔갑술이거든요. 아이는 그날부터 밤마다 몰래 책을 읽어 둔갑술을 익혔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책을 읽으니 둔갑술을 모조리 다 익히게 되었어요. 한 달 뒤에 드디어 도둑 두목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돌아왔지요. 두목이 졸개하고 수군수군 이야기를 하기에 가만히 엿들어 보았어요. 책 곳간을 지키는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나이냐? 두목이 없는 동안에 제 발로 머슴을 살러 찾아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같더구나. 당장 죽여버려야겠어. 이러거든요. 아이는 큰일이 났다 하고 당장 독수리로 둔갑을 해서 하늘로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도둑 두목은 거인이 돼서 3,000근 활에 3,000근 화살을 먹여가지고 쏘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얼른 노루로 변해서 산속으로 도망갔지요. 그랬더니 두목은 호랑이로 변해서 뒤따라오는 거예요. 아이가 호랑이에게 쫓겨가다 보니 마침 웬 처녀가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거든요. 얼른 가락지가 돼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지나가다가 가락지를 주워서 손가락에 끼었어요. 그걸 보고 두목은 박물장수가 되어서 처녀한테 가락지를 팔라고 말하였지요. 처녀가 팔지 않겠다고 하니 억지로 손가락에서 가락지를 잡아채웠어요. 아이는 얼른 좁쌀로 변해서 모래 속에 숨었답니다. 그러니까 두목은 재빨리 닭으로 변하더니 좁쌀을 찾아서 쪼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때다 하고 얼른 독수리가 되어 닭을 덮쳤지요. 눈 깜짝할 새에 둔갑을 하고 덮치니 제 아무리 도둑 두목이라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꼼짝없이 아이한테 잡혔지요. 아이는 도둑 두목을 잡아서 곳간에 가두고 도둑질한 재물은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주 잘 살았대요. 내 쓸개, 내 사양. 어느 양지 바른 동산에 사양 노루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가 놀던 새끼 사양 노루가 허리를 다쳐 알아눕게 되었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산양이 찾아와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허리 다친 데는 곰의 쓸개가 좋다더군. 그래요? 산양의 말을 들은 엄마 사양 노루는 곰의 집을 찾아갔어요. 곰은 9이나 되는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떡방아를 찢고 있었지요. 웬일인가? 곰이 일손을 멈추며 물었어요. 그러자 사양 노루는 곰에게 말했지요. 곰님,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무슨 부탁? 내 귀여운 외아들이 허리를 다쳤답니다. 듣자니 곰 나리의 쓸개가 허리병에 좋다더군요. 그걸 좀 주십시오. 왜 그래요? 쓸개가 뭔지 알기나 하고 그러나 그것은 내 뱃속에 있는 거란 말이야. 남의 아들이자 내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조금만 떼주세요. 사양 노루는 자꾸 졸랐지요. 그걸 꺼내자면 내 배를 갈라야 하네. 그럼 가르면 되잖아요. 뭐라고? 배를 가르라고? 예. 그러다간 내가 죽으면 저 9이나 되는 아이들을 자네가 먹여 살리겠나? 이 말에 대꾸는 안 했지만 사양 노루는 곰을 고깝게 여겼답니다. 아니, 떼주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군. 배를 가르는 게 머그리 큰일이라고. 사양 노루는 토라져서 주둥이를 쑥 내밀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생각할수록 곰이 미웠지요. 한참을 걷다가 곰의 집을 돌아보며 눈을 흘겼어요. 그러다 보니 오소리가 뒤따라오고 있었지요. 자네 왜 날 따라오고 있나? 사양 노루가 돌아서서 물었어요. 오소리는 조금 전 곰의 집 앞을 지나오다가 사양 노루가 하는 말을 다 듣고 뒤쫓아오는 길이었어요. 내 지금 요긴한 부탁이 있어 자네를 만나러 가는 길이네.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렇다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내가 뭘? 사양 노루는 이야기도 듣기 전에 꽁무니를 빼려는 눈치를 보였어요. 지금 내 딸아이가 가슴앓이를 하는데 그런 병엔 자네에게 있는 사양이 좋다더군. 그거를 좀 주게나. 그러자 사양 노루는 펄쩍 뛰었어요. 여보게, 사양이 뭔지를 알고 그러나? 글쎄, 자네에게 있다더군. 그건 내 배꼽에 달린 거라네. 아, 그런가? 그럼 조금만 떼어주게나. 제발 부탁이네. 안 돼. 사양 노루는 그런 염치 없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아니, 남의 뱃속에 있는 쓸개까지 떼달라면서 겉에 달린 배꼽을 좀 떼달라는데 뭐 힘들어 그러나? 정말 양심도 없구먼. 이 말에 사양 노루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거지에게 복받은 임금. 옛날에 한 임금이 살았답니다. 임금은 자신을 아주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아침 공부인 조강은 물론 낮 공부인 주강, 밤 공부인 석강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지요.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달달달 외워야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임금은 성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 내관을 복가댔지요. 첫 딸기 울기도 전인데 퇴청한 영의정 들라에라 죄인을 신문하자 파발을 띄우라며 안달을 부렸지요. 이렇다 보니 신하들은 임금을 슬슬 피했답니다. 다들 궁에 들어오면 왠지 숨이 막혔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임금은 참 뿌듯했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릴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세상에서 자신처럼 완벽한 왕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임금 마음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지요. 하루는 내간이 웬 문서를 한아름 안고 왔어요. 오늘 들어온 것만 해도 100건이 넘사옵니다. 아이쿠야. 임금은 뻐근한 뒷목을 잡았어요. 내관이 들고 온 문서들은 다름 아닌 상소문이었지요. 상소문은 신하가 왕에게 잘못된 사항을 건의하거나 억울한 사정 등을 해결해 달라고 청하는 글이었어요. 임금은 상소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백성들이 불만이 많다는 뜻이라고 여겼어요. 침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불만들이 왜 이리 많은가? 임금은 화가 났어요. 도대체 무엇을 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지요. 그러나 임금은 이럴 때일수록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자신은 완벽한 왕이니까 말이지요. 임금은 화를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완벽한 왕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걸 보여주어야만 했답니다. 앉은 자리에서 명령만 내리고 죄인이나 가두는 권위적인 왕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왕임을 말이지요.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임금은 그날 밤 당장 미행을 하기로 하였어요. 임금은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고 신분을 숨긴 채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살피기 위해 궁 밖으로 나갔지요. 임금은 제일 먼저 다리로 갔답니다. 다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많으니 자연히 이런저런 말이 많이 오가리라고 생각했어요. 임금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완벽하게 생각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임금은 다리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지요.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은 별 탈 없이 행복했어요. 소금독을 지고 가던 어느 소금 장수가 말했어요. 오늘은 수지 맞았어. 운수 대통이야. 소금 장수는 장사가 잘 됐는지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친구에게 자랑했어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어떤 농부는 기분 좋게 타령을 하며 지나갔지요. 앞마당에 노적이고 뒷마당에 노적일세. 에호 에호 에호. 달 구경 가는 처녀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키득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끊이지 않았어요. 임금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았답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왕인데 백성들이 불만이 있을 리가 있나. 으하하하하. 그때였어요. 다리 아래에서 웬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지요. 임금은 깜짝 놀라 다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누가 물에 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리 아래로 내려가니
사람은 없고 웬 거적이 쳐져 있었어요. 가만 보니 그 거적 안쪽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그 거적은 거지 가족의 집이었답니다. 예전에는 집 없는 거지들이 다리 아래에 거적을 치고 살았거든요. 다리 상판이 지붕 역할을 하고 기둥도 튼튼하니 없는 사람들이 거적을 치고 살기에 그나마 좋았지요. 그러나 근정전에 강령전에 자기 방만도 수십 개가 있는 궁궐에서 나고 자란 임금의 눈에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임금은 조심스레 다가가 거적을 들춰보았어요. 안에는 웬 비렁뱅이들이 모여 있었지요. 늙은이고 아이고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모습이 한 가족인 듯 했답니다. 변변한 방 한 칸도 없는데 찬 흙바닥에 가만히 하나 깔아놓고는 집이라 하나 싶어 임금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게다가 찬밥덩이가 덩그러니 들어있는 깨진 쪽박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은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지요. 세상에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나 싶었어요. 그러나 거지 가족은 임금이 훔쳐보는 줄도 모르고 저희끼리 웃고 떠들었어요. 내가 오늘 동양 다닐 때 춘춤을 보여줄게. 아버지로 보이는 거지가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를 외치며 동냥하는 신용을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가 말한 춤이었어요. 임금이 참 한심한 짓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거지 가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들 일어나 장단을 맞추었지요.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각설이 타령에 거지 가족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임금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지요. 가만 보니 거지들이 없이 살아도 참 행복해 보였어요. 문득 자신은 저렇게 크게 웃고 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곳이 아닌 여기가 바로 극락이구나. 허나 임금은 또 생각했어요. 짐이 이들을 완벽하게 해주어야겠다. 임금은 불이 났게 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명령을 내렸지요. 날이 밝는 대로 궐박 다리 아래에 사는 거지 아버지를 궁으로 데려오라. 다음날 궁궐에서 나왔다는 웬 군사들이 움막을 찾아왔어요. 어명을 받아라. 궁에 들이라는 어명이시다. 다리 아래의 움막은 난리가 났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새도 없이 거지 아버지는 몸 씻으랴 옷 갈아입으랴 혼이 쏙 빠졌지요. 임금이 내렸다는 비단 옷이라는 건 어찌나 답답한지 어제 먹은 동양밥이 얹힐판이었어요. 거지는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궁궐로 향했지요. 궁궐에 들어서자마자 거지는 눈이 빙빙 돌았어요. 말로만 듣던 궁궐이란 곳이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건춘문이니 영추문이니 통하는 문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근정전이니 사정전이니 이름조차 어려운 방이 끝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음식이었어요. 점심때가 됐다고 상을 내왔는데 매화와 국화가 새겨진 그릇에 탕평채니 구절판이니 듣도 보도 못한 산의 진미가 한 상 가득이었지요. 거지는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선뜻 손이 안 갔어요. 이럴 때는 가족들과 나눠 먹던 흰죽 한 사발 먹으면 떨리는 속이 좀 가라앉을 듯 싶었지요.
그런데 입맛 없는 사정을 모르는 내간이 자꾸 먹으라고 성화를 부렸어요. 주상께서 하사하신 음식이다. 성스러운 음식이니 하나도 남김없이 먹으라. 별 수 없었어요. 거지는 꾸역꾸역 음식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니 접시마다 싹싹 비웠어요. 그리고 저녁도 똑같이 한 상을 다 비웠답니다. 난생 처음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은 거지는 밤새 설사의 토악질에 잠 한숨 못 잤어요. 그러나 고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또 음식이 나왔어요. 고기에 떡에 생선이며 탕이 어제보다 더 많이 차려졌지요. 하나라도 남기면 불충이니라. 거지는 뒤틀리는 배를 움켜쥐고 또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먹고 토하고 먹고 설사하고 하루 이틀 사이 거지는 볼이 홀쭉해지고 눈이 퀭안이 들어가 꼴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거지 생활 수십 년에 굶는 거야 이력이 났지만 많이 먹은 지금은 보릿고개 철보다 얼굴이 더 퀭했어요. 거지는 몸소리를 쳤지요. 궁궐이란 곳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아주 괴로운 곳이로구나. 이런 거지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임금은 뿌듯했지요. 거지가 주는 대로 잘 먹는다 하니 임금은 덕을 더 베풀기 위해서 날마다 더 많은 음식을 내렸답니다. 맛난 음식을 실컷 먹고 따뜻한 방에서 푹 잤으니 이제 거지도 완벽해졌겠지. 그러나 그 시각 거지는 기어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거지는 궁궐이 정말 싫었어요.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았지요. 거지는 이왕 이렇게 죽을 거 할 말이나 하고 죽자는 생각으로 임금 뵙기를 청했답니다. 임금 앞에 나간 거지가 말했어요. 이제 제 가족이 있는 다리 아래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간청드리옵나이다. 임금은 거지가 그저 가족이 보고 싶어 돌아가겠다는 줄로만 알았어요. 부족할 것이 없는 궁궐이 싫다는 건 꿈에도 몰랐지요. 그래서 한껏 느긋한 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다. 네가 원한다면 다리 밑으로 돌아가야지. 앞으로 입을 꽉 까먹을 거리는 충분히 돼줄 터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아라. 이리하여 거지는 궁궐을 떠나 그리운 다리 아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궁궐에 갔던 거지가 돌아온 뒤 다리 아래 거지들은 형편이 좋아졌지요. 임금이 내려준 따뜻한 이부자리에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물리도록 먹었어요. 그러나 이상했어요. 거지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지요. 모여 앉아 춤을 추거나 노래도 부르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욕심을 부리며 음식을 먹던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탈이 났어요. 이 옥색 비단은 내가 먼저 갖겠다고 했잖아. 여자들은 서로 비단을 갖겠다며 다퉜지요. 이럴 바에는 따로 삽시다. 나는 집을 지어 나가겠소. 무슨 소리야. 내가 임금에게 불려가 재산이 늘었으니 그 돈은 내 돈이지. 네가 이 다리에서 살아. 내가 그 돈으로 집을 살 테니 이 다리라면 지긋지긋해. 형제들도 매일 싸웠어요. 늙은 아버지는 사이가 안 좋은 자식들 때문에 화병이 났지요. 거지들이 매일 싸운다는 이야기는 장안에 널리 퍼졌답니다.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소문을 들은 임금은 괘씸했지요. 은혜를 베풀었더니 싸움질이나 해서 자신의 공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렸답니다. 거지들에게 주던 쌀이며 옷감이며 고기를 더 이상 주지 말거라. 임금의 말 한마디에 다리 아래 거지집은 예전과 같아졌어요.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매일 먹을거리가 모자랐지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었어요. 움막에서는 이제 싸움이 사라졌지요. 서로 갖겠다며 다툴 물건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어지고 아이들도 건강해졌어요. 적당히 먹고 뛰어다니니 아플 일이 없었지요. 적은 음식도 나눠 먹으니 형제 사이도 다시 좋아졌답니다. 그러나 임금이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지요. 임금은 거지 가족이 몹시 궁금했어요. 내가 내린 복을 차버렸으니 보나마나 후회하고 있을 게야.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지. 어느 날 임금은 또다시 미행을 나섰어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거지 움막이 있는 다리로 갔는데 희한하게도 거적 안에서는 예전처럼 행복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임금은 입을 뾰족 내밀며 거적을 들춰보았어요. 거지들은 사이좋게 춤을 추며 여전히 즐거워하는 게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 임금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것들에겐 내가 내린 복보다 더 큰 복이 있던가. 임금은 도대체 거지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왜 궁궐보다 다리 아래에 사는 게 좋은지 몰랐지요. 임금은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궁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뒤에도 임금은 가끔 거지 가족을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왜 거지들이 행복한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궁궐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신하들은 전에 없이 조금씩 편해졌어요. 뭔지 모르지만 임금이 하루하루 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무조건 외운다고 공부가 아니지. 임금은 책을 읽는 것만큼 생각하는 시간도 늘렸답니다. 일이 늦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러자 궁궐은 알게 모르게 활기가 넘쳤어요. 궁에 오면 숨이 막혀 답답하던 신하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 했고 임금의 신경이 곤두서지 않으니 신하들의 오가는 말도 편해졌지요. 임금도 어느새 여유가 생겼어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골치 아픈 나라 일도 재미있었지요. 그리고 임금은 한 번씩 미행을 나가 다리 아래 거지 가족을 훔쳐봤답니다. 거지 가족들이 춤추고 웃으면 왠지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임금은 다리를 찾았는데 마침 다리를 건너던 아리따운 아가씨와 우연히 만났지요. 임금은 그만 그 아가씨에게 반해 얼마 후 혼인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임금은 다리를 자주 찾은 덕에 복을 받아도 제대로 받았지요. 모두 거지의 덕이었답니다.